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62페이지 제2장 일반 소득세인데요. 이 소득세 부분에서 총설적인 얘기 가볍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또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62페이지부터 여기 일반 소득세 부분은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또 몇몇 내용만 좀 주요 내용만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표용 문제 이 부분은 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일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그 183일 이상 거소를 국내에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1년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거주자의 개념이 거기에 보니까요, 1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이 일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내 거주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에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에 주소가 없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없다. 자, 그러면 비거주자죠? 비거주자. 그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원천 소득에 발생한 장소. 자, 원칙적으로 그건 두 번째고요.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 소득이지. 사업장이 없을 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번 그 해설 기억번 보니까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그죠?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그 거소지로 가고요. 주소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으로 하고, 거소지가 둘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으로 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뒷동네에 거주할 때 납세지는 주소지다. 집값공에서 분류보라고요. 근데 니은번 봅니다.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 항상 거주자 그러면 가수, 싸이, BTS 멤버들, 여러분들 주소 있죠, 국내에. 그러니까 거주자고, 비거주자 그러면 팝가수 마돈나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개인을 말하죠. 그래서 납세지는 어디로 가느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에요. 근데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때는 이제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 틀렸다고 보셔야죠. 국내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없을 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고요. 3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하고 먼 관계에서 우리 국세청하고, 그래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에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고요. 3번 틀렸고, 4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해서 계산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개인 단위로 따로따로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이요.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어요.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전날 아니고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또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그 예외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3페이지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요, 전반적으로 독립함들은 출제 가능성이 낮은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읽고 정답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쭉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것만 납세무와 납세지에 관한 것 정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데,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 의무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그랬는데 1번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납세 의무 있고요. 거주자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합니다.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연재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거주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고수 둔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자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3년, 4년 안 돼요. 5년 이상이요. 3번 비고자는 국내인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죠? 맞습니다. 4번 비고자가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데 아까도 나왔다시피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고자 국외 자산 양도세 납세 의무 당연히 없습니다. 비고자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입니다.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비고자는 국외자산 납세 의무 당연히 없습니다. 마돈나 미국에 있는 자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관계없죠.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166페이지로 갑니다. 제2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이 있는데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임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요. 먼저 대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지역권을 대여 걷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다만 공시법 등 토지 등의 법률에 따르는 공시법 같은 법률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데 뒤바꿔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익사업과 지역권과 지상권,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부동산 임대업은 범위가 중요한데 부동산 임대업이요. 임대업은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전세주택, 소위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 또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자 분리과세에 관한 거, 요 정도를 우리가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 범위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부동산 위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대여 소득이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이요. 근데 이때 이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포인트는 시험 문제에서요. 이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소득인데 기타 소득으로 바꾸거나 기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전세권이라든가 또 임차권, 대여소득 있죠?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이것들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요 주의하셔야 돼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이거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이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철탑 같은 거, 송전 철탑 같은 거 건설할 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이나 지역권 요 설정 대여소득은 요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그 외에 그 무관한 요것이 이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근데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이고요. 근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 외에 무관한 것이 사업소득이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1번 집은 그래서 뒤바꿔놨죠. 그래서 부동산 상해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대여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공직법 같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자, 대여소득은 요거보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 쫙 밑줄이고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3주택이요. 소형주택, 법령 규정은 소형주택 제외하고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가 받은 보증 및 합계액이 5억 원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는 임대 사업소득은 월세주택, 월임대로 받는 월세주택을 전제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주택, 소위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은 예외적인 건데, 우리가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지문에 보증금 또는 전세금 이런 걸 받고 임대하면 전세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하냐면요. 3주택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여기서는 소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사업소득금액에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뭐냐?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 상당액을 말하자면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 임대료로 계산하는데 월 임대료가 없었잖아요.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으니까 이 보증금, 전세금을 말하자면 월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를 간주 임대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재 일단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식이 거기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간주임대로 식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거기 3번 보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여기 틀린 것은 뭐냐면 거기 해설을 봅니다, 여러분들. 2천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다른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거기 해설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에요. 이거 상가 아니고 주택,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 이거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 14%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또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는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는 거, 이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설 봅니다. 화살표.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근데 다만 주거용 건물 쭉 밑줄입니다. 건물 임대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밑줄. 그 다음에요. 4번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공동소유주택을 임대에 얻은 수익금액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상 사람인 경우 공동소유주택은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과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각과 을이 공동소유한 주택이 있는데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동소유주택,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료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비과세 되는 경우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을 때 비과세입니다.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 또 하나가 일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단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소득 과세합니다.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요, 예를 들어서 갑지분 60%, 을지분 40%다 그러면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그래서 갑의 소유로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에도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이렇게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 주택 수용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50%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데, 다만 만약에 얘가요, 고가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는,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라든가,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해서 초과 지분을 보유한다거나, 또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의 자,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거나, 자, 연간 6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는 이 소수 지분자 있죠?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이 소수 지분자도. 그래서 이럴 때는 의뢰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이 공동소유주택 말고 또 B주택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을이 만약에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고 갑지분 60%, 을지분 40%인데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이 아니고 또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이거 1주택 임대가 됩니다. 1주택 임대. 그러니까 요 B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임대수익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지금 30%를 초과했다거나 또는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면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임대로서 요 B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수익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틀렸죠? 정반대입니다. 거기 해설을 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수익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밑줄 논바세 임대수익과 함께. 다만 고가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연제, 과세기간 종료일이면 12월 30일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꾼 적도 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는 이제 기준시가로요.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12억 초과하는 주택인데 부동산 임대배서에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로 12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배서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요 고가주택과 국외 해외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꼭 다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에 나오는 요 내용들은, 지문들은 다 소화를 꼭 하셔야 되고요. 6번 문제 여러분, 그래서 대표용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별표시고 6번 문제 봅니다. 별표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한다. 그렇죠?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2번 공시법 같은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 대항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아까 지역권과 지상권은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거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여러분 틀렸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발생한 사업소득 비과세입니다.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 하나,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도 눈에 한번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며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런 것도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고요. 5번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이 민법의 물상보증인이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아요. 어떻든 간에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6번 요거
자,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요, 범위에 관한 것들 쭉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인데 1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이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전광판이나 기지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부동산 임대 발생하는 소득에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주소지입니다. 국세는. 그 다음에 3번 국이 소지하는 주택 임대수는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는데 아까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2주택을 수여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전세주택이죠? 전세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마켓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주택이니까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임대수익은 자, 우리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이요, 여러분들 9번 문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역시 또 한번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3주택, 법령 개정은 소형주택. 그래서 소형주택 이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요. 요게 이제 주거 1세대당 주거용 면적이 여기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이제 소형주택은 주택 수익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하여튼 3주택 이상 수요하는 자가 주택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전세주택 요거 맞죠, 여러분?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수익은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게 비과세 아니고 2천만 원의 주택임대수익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작년에도 질문에 나왔던 건데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이거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공제합니다. 뺍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상가 임대하고 달리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마이너스 결손금은 이거 다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에 법령에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죠?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가까이서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다만 이런 경우에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연간 임대수 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당 부동산 임대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해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이 총수익금액은 여러분 임대료, 간주임대료, 보험 차익, 관리비 수입 이런 것들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런 얘기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답 해설을 보면서 살짝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했습니다. 1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수 계산한다. 여러분,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인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는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합산합니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임차해가지고 전대할 때, 전전세할 때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아니고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임대보증 및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경우에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요거는 그냥 깊은 내용 한 번은 28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요거 수입배당금까지는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요게 포함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에 관한 건데 요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한번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달달 못 외우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편하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합니다.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요. 이때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총수익 금액은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먼저요. 임대료 이거 월임대료를 말합니다. 임대료 또 간주임대료 보증금 받고 임대했을 때 간주임대료 또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 자, 관리비 수입 또 그 다음에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이제 구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총수익 금액이에요.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근데 요 관리비 수입 아까 보험 차익 총수익 금액 합한다 그랬고요. 요 관리비 수입에서요. 자, 공공요금 있죠?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관리비 수입에서.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근데 이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외에 온갖 명목으로 받는 청소비, 난방비 등 온갖 명목으로 받는 것은 다 총수익 금액에 포함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임대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임대료는 낮추고 작게 하고 온갖 명목으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벌충하겠죠. 임대료 작게 한 걸. 그렇기 때문에 조세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서 제외하는데 나머지 온갖 명목으로 받는 청소비, 난방비 등은 다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요 간주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간주임대료 그냥 참고로 봅니다, 여러분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냐? 간주임대료는 아까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반전세 있죠? 반전세 같은 것은 일단 월임대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그 전세금, 나머지 그 반전세,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하여튼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수익금액, 임대소득에 대한 이 수익금액 있죠? 이 수익금액에서요 3억 원을 빼요. 왜 3억을 빼냐면 자, 우리가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계액이 3억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임대 수익금액에서 3억 빼고 그 다음에 임대료에 임대 보증금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수익금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이요. 자, 보증금에서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보증금합계액에서 그 다음에 보증금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임대일수를 곱하고, 근데 임대일수는 365분의 71일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임대일수는 되게 요거 365분의 1인데 여기다 임대일수를 되게 이제 1년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현재 1.2%인데 수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건에 주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금융수익을 빼요. 금융수익을 빼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금융수익을 뺄 때 요 금융수익 여기에 아까 이제 그 깊은 28회 때 나왔던 건데 아까 11번 문제에서요. 11번 문제에서 3번 지문 보면 이 금융수익을 간주임대료 계산하면서 금융수익을 뺄 때 여기 금융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은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에 금융수익, 빼는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틀린 거고요. 요거.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달달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런 거라는 거. 자, 식의 구조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 12번 문제,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는 거, 13번 문제에서, 13번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11번 문제에서, 지금 보고 있었죠? 11번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라는 거, 3번 지문, 11번 문제 3번 지문, 유가증권 처분익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고가주택, 주택임대수익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에 의한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로 9억 초과주택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시가로 9억 초과주택입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이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상업용 건물 임대 발생한 수익금액 계획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익은 요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업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안 돼요. 상가임대소득은 안 되고 주택임대소득만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1번 요것도 주택임대소득일 때만 그렇다. 상가임대에서 발생한 것은 그냥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 자,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득세법상 고조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1번에 임대한 과세기한 종료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1주택이요. 자, 기준시가 9억 초과했네요. 고가주택이네요. 자, 근데 임대하고 지급받은 원리임대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여러분, 주택 하나랄지라도 고가주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월세 받는 월세주택은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하는데 전세주택, 보증금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어도 2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부터 과세해요. 고가주택이어도 전세주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2주택까지는. 근데 요게 이 한 채랄지라도 고가주택이니까 과세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과세기한 종료 현재 기준가 10억 원에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과 2번 비교해서 차이점은 1번은 전세금 보증금이란 말이 없고 월 임대료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이게 월세 주택은 고가주택일 때 한 채일 때라도 과세합니다. 근데 전세금 나왔죠? 그러면 전세주택입니다.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한 주택은 전세주택은 2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3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 임대주택의 기본공제 400만 원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기본공제 200만 원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는데 아니에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야 되는데요. 거기 해설을 한번 봅니다. 13번 문제 3번 점을 보니까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시, 자, 우리가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하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얘네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또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산출세액은 이렇게 구해요.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서요.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율을 곱하고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금액을 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 14%. 요거만 꼭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필요경비율이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을 요거 60%를 인정하고요. 미등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자는 여기에 50%를 자,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못 해도 괜찮아요. 공제되는 금액은 자, 다른 분리과세 소득,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요거 공제받아요. 자, 그럴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했으면 요거 4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미등록자는 요게 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런 거 보시고 꼭 기억할 것은 14%세율을 꼭 기억하고, 이 공제, 기본 공제는 공제되는 것은 주택임대소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요. 어떤 수강생분이 홈택스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자기가 신고를 하는데, 아니 그 홈택스 신고한 거에 우리가 분명히 400만 원, 200만 원 공제받는다고 돼 있는데, 뺀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클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 보이긴 보이는데 클릭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입력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 수강생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무슨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 뭐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근로소득이 4천 몇백만 원 발생한대요. 그러면 2천만 원, 자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요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참고적으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가 틀린 거예요. 13번 문제 3번 지문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하고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해요. 주택과 구별합니다. 상가,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지만, 여기 주택은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도 불문하고, 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예전 시험에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 요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요? 안 하지. 다 안 하면 세금 안 내? 다 안 하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172페이지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먼저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지,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것이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양도세, 양도의 개념과 유형, 이게 예전에는 따로따로 각각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묶어서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양도세, 소득세 요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상과 양도 개념 유형이 올해는 나올 차례가 됐다.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하느냐. 보유기간 판정할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판정할 때 이게 중요한데, 양도 및 취득시기.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32회 시험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고요. 종합문제 대비해서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 과정이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이 계산 과정이 있죠.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죠.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이 계산 과정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매년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양도소득세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세금 계산했으면 되죠. 납세지 어디로 갈지. 납세 절차요.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있죠. 이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이 납세 절차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항상 대비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이 비과세도 올해 개정이 최근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비과세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로 해서 양도세 출제가 됩니다. 자, 172페이지에 의 및 과세 대상물에서 그 대표 유형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다. 일본의 지역권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이죠. 또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그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입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화살표 해설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돼요. 자, 근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고, 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양도세는 일체 무체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국외 소재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여러분, 국외 소재하는 자산은 국외 소재, 해외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등기와 관련한 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중미, 북미 다 어떻게 우리가 등기부를 매겨요. 그래서 국외산 양도세는 나중에 강조드리겠지만 등기나 기존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 여러분, 요거 양도세 대상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주권 꼭 시험에 나올 건데요. 꼭 별 표시해놓고 기억합니다. 그 해설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은 대상인데, 자, 이주권 가액만 따로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쫙 밑줄이요. 그리고 별 표시해 놓습니다. 자,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주권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우리가 그린벨트 같은 데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번이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분리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거기 기억번 해설 보세요. 영업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즉,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영업권만 따로 단독 분리해서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영업권 대상인데 제가 그 예전에는 영업권을 KFC 이런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KFC로 예를 들었어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어가지고 지금은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강남점이 있어요. 근데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매장 건물 같은 것과 함께 또는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인데 근데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자체에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은 상환이라는 말도 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기업권,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발행기간은 중요하잖아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채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되고요. 니은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 예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예가 뭐예요?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냐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자, 분양권, 조합원 분양권, 주택 분양권이나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예가 나오기도 하고, 예를 적어 놓으셔야죠. 이 예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냥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역, 니은, 디귿번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으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173페이지 여기부터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